애착,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공존의 소망이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착의 유형은 최소한 4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이것이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죠. 그리고 이 4가지 유형은 좋은 유형도 있고요. 좀 힘든 유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정형, 두 번째가 회피형, 세 번째가 불안형, 네 번째가 혼란 혹은 혼잡형이라고 부르죠. 이 애착 유형에서 중요한 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정형. 안정형은요, 자기 긍정 그리고 타인 긍정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말 그대로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타인 긍정은 타인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안정형은 자기도 믿고 타인도 믿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후에 추가적인 애착과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유리한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형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아 시절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잠시 자기를 어느 방에 두고 나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렵고 무섭죠. 그런데 3살, 4살 정도 되는 이런 아이가 부모님이 밖에 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처음엔 당연히 낯선 사람이니까 경계하고 그리고 무서워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잘해줍니다. 그러면 그 타인과도 어느 정도 잘 지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타인이 나가고 부모님이 들어오면요. 그러면 이제 반가운 거죠. 이 얘기는 뭐냐? 다른 사람들과 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지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정형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하기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나에게도 신뢰를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만 해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회피형은 좀 다른 문제죠. 회피형을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긍정, 타인 부정. 그러니까 나만 믿고 타인 부정, 즉 타인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로지 믿을 건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린 시절의 방치와 방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지면, 즉 부모님의 무관심, 부모님의 방치가 필요 이상으로 혹은 적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주로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외롭고 홀로 있는 시간에 아이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강한 불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라면 여자는 믿을 게 못 돼. 여성이라면 남자는 믿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도를 넘어 아예 고착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참 연애하기 힘들죠. 이런 분들은 연애를 하더라도 썸만 타는 경우가 더 비일비재하죠.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사회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성의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은 약간 어장관리한다라는 느낌의 사람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별할 때도 상대방과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혼자 이별하는, 이른바 연애할 때 가장 힘들다는 잠수 이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SNS나 다양한 온라인상에서 연애담을 나누는 대화들을 주고받는 그런 곳에서는요, 이 회피형이신 분들과 연애를 해본 분들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배신감이나 모멸감 느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제발 회피형은 회피형들끼리 연애하라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왜? 어떻게 회피형이 이성 회피형을 만나겠습니까? 대부분 잘 안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회피형인 분은 3번째 애착 유형인 불안형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불안형은 회피형과 반대로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못 믿고요. 타인은 굉장히 믿습니다. 당연히 어떤 성향이 더 강할까요? 상대방한테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사랑은
늘 엄청나게 아파야 돼요. 그리고 늘 대혼란이고 정말 폭풍 같은 사랑.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영화 같은 그런 사랑이 이분들의 애정관이죠. 어렸을 때 어떤 과정을 많이 거쳤을까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늘 끊임없이 다가가야 되고 선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 갈구해야만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그런 양육을 계속해서 하신 부모님의 영향력이 가장 크겠죠. 이 불안형인 분들 참 힘든 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안형인 분들과 연애를 해본 분들은 아무 문제 없는 날 제일 힘들어 하더라. 불타는 사랑, 가슴 찢어지는 그런 사랑을 해야만 사랑이 되니 이게 어떻게 상대방이 버텨내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깝지만 가장 흔한 유형이 바로 회피형과 불안형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쪽은 끊임없이 도망가고 한쪽은 쫓아가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끊임없이 회피형을 찾고 회피형은 불안형에 의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애를 하게 되면 이제 결국 회피형이 빠르게 숨거나 아주 강하게 거절하죠. 재밌는 건 불안형은 그 거절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각기 다른 유형들이 만나서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런데 네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혼란형은 자기와 타인 모두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방임이나 아니면 방치, 무관심 같은 그 수준이 문제지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경우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녀를 학대한다는 것. 저는 심리학자로서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악한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넓은 의미에선 아이를 학대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의 자격이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어른들이 하면 안 되는 가장 극악한 범죄죠. 이렇게 학대받은 경험이 왜 모두를 부정하게 만들까요? 바로 내가 학대받을 만한 그런 아이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만들죠. 그리고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사람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만듭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부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혼란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애착 유형이라고 부르기보단 애착이 없는 유형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텐데요. 이런 분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면 가까운 사이가 될수록 오히려 공포나 무서움을 서로 주고받는 최악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렸을 때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이 연애를 할 자격이 없으시다거나 부부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란형이든 불안형이든 회피형이든 안정형인 사람을 만나면 안정형인 사람이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 그걸 잘 이겨내면 후천적으로 이걸 잘 극복해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제 주위에도 어렸을 때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학대를 받은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가 힘을 내서 안정형인 사람을 만나 양쪽이 더 노력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어떤 부부보다도 좋은 애착 유형을 양쪽 다 안정형으로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상대방 모두에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안정형인 사람이 나 스스로도 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안정형인 사람을 만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제발 나쁜 여자, 나쁜 남자 이런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착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나와 상대방을 그리고 그 관계를 잘 이해함으로써 좀 더 나은, 좀 더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낙인 찍거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연인과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애착 유형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나 그런 궁금증들이 가능하시겠죠. 첫 번째,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물어보십니다. 데이트 폭력. 그냥 폭력이죠. 자,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리 알아보고 연인의 관계를 만들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사귀는 동안 상대방의 폭력성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귈 때 최선을 다해 자기의 좋은 측면만 보여주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를 보면 되죠. 그게 언제일까요? 이제 막 잠에서 깼을 때, 지쳐있을 때, 그 다음에 졸릴 때, 배고플 때. 즉, 신체적으로 최상의 상황이 아닐 때입니다. 이때 평상시와 다른 모습이 그것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다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요구가 거절당했을 때. 음식점에서 서비스를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무언가를 요구했는데 업장에서 종업원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즉, 사소하게라도 자기의 요구나 욕구가 혹은 요청이 좌절됐을 때가 바로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가 됩니다. 요청이 좌절되거나 거부당했을 때. 이때 그 사람이 의외의 평상시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인다면 한 번쯤 강하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인 부부 관계에서 또 못지않게 많이 질문하시는 게 바람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적 기제죠. 바람기가 강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향 같은 게 있을까요? 많은 연구들이나 관찰을 종합해 보면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적 기제,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 사이에서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성향으로 일반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좋아한다라는 건 뭘까요? 그 존재랑 오래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원하는 건 뭔가요? 그 대상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물론 이 좋아하는 것, like와 원하는 것, want가 같은 대상에 다 부여되고 있으면 정말 좋겠죠. 나는 당신이랑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어. 그리고 당신 없으면 안 되겠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일련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는 거의 없는데 오로지 내 앞에 없거나 나한테 없으면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원트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모습을 어린아이들에게서 보기도 하죠. 아이가 풍선을 사달라고 난리치는데 원트죠? 사줬더니 조금 있다가 팔 아프다고 손을 놓더라. 풍선줄을. 라이크가 없었던 겁니다. 바람기도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좋아하진 않는데 나한테 없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은 풍선처럼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내 손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냥 놔버린다는 거죠. 왜 이런 마음들이 만들어질까요? 일반적으로 like, 접근 동기가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죠. want는 회피 동기가 만들어낸다고 해요. 나쁜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접근 동기보단 회피 동기가 훨씬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방법을 접근하는 방법을 쓸 뿐이죠. 그래서 인생에 나는 참 저런 건 좋아. 난 저런 건 참 멋있어. 이런 게 없고 인생에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면 안 돼. 이런 건 절대 막아야 돼. 라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깊은 곳까지 바라본 심리학 연구들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쁜 사람인 걸 너무 잘 아는데도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이혼을 포함해서요. 무엇일까요? 대안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대안은 많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저 말고도 대안이 많다는 그 사실을 늘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제 배우자를 상대하죠.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넓고 이성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사람들이 주로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있을까요? 나쁜 사람들이 주로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 공감 능력이 높고 타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며 그리고 심지어 성실하고 지적인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마지막 5번째에서 차이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좋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작은 것들이라도 늘 도전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생전 처음으로 비빔국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빔국수가 뭐라고 한 일주일을 제가 수많은 전 세계의 셰프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왜? 과거의 저보다 한 단계 성장했거든요. 이렇게 늘 작은 것이라도 도전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 자존감이 높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그 마지막 단서 자존감이 좋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타겟으로 삼으려다가도 그 리스트에서 나를 완전히 배제하죠.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 되셔야 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 존중감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산과 부가 아닙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어야 돼요. 늘 새로 배우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삶. 이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거 결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